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중동인의 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인, 특히 중동인 중에서 아랍, 무슬림의 문화 코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 이슬람 지역의 문화 코드가 비즈니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제가 뽑아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중동 이슬람 지역의 선물 문화와 사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동 이슬람 지역의 금기 사항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인들의 문화 코드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생활 양식, 그들의 가치, 관습, 뭐 언어,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문화를 규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 코드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좀 더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을 한국인으로서 규정하는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랍인을 아랍인으로서 규정지을 수 있는 특징, 프랑스인을 프랑스인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문화적 특징, 이태리인을 이태리인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떠올리는 각 국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화 코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학자들이 문화 코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러한 문화 코드가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이유라는 사람은 2007년도에 문화 코드, Cultural Code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문화 코드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정 대상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부여하는 의미,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문화 코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인스라는 사람은 cultural DNA라고 이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cultural DNA는 한 문화권의 구성원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 기층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제가 이제 지구본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구본의 가장 안쪽에 보면 내핵이 있고, 그 다음은 외핵이 있고, 그 다음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는데, 문화 코드, cultural DNA나 이런 문화 코드는 저 밑에 내핵의 수준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저 밑에 기층 문화에 깔려 있는 의식, 그래서 수세기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이런 의식을 cultural DNA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수복 선생님은 문화적 문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문화적 문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에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이유, 바인스, 정수보 이 세 연구자의 공통점은 문화 코드란 세월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특정 집단의 사고방식,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정 사고방식이 글로벌화된 지금 현재에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다라는 거, 이러한 특성, 그러면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화 코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코드란 무엇인가 매우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여기 지하드 알 오말이라는 사람은 2008년도에 Understanding the Arab Culture라는 책에서 아랍인들의 문화 코드를 다음에 네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단주의, 두 번째는 고맥락 문화, 세 번째는 시간에 관련된 건데 다원적 시간, 네 번째는 고권력거리라고 규정을 했는데,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 네 개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 네 가지의 문화 코드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특히 이제 비즈니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주의 문화 코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집단주의에서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바로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회의 가장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고, 따라서 개인 한 사람의 이익이나 뭐 안녕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권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안녕과 안정과 이익이 우선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특히 이러한 것은 부족 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권인 아랍인들, 중동의 아랍인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들 문화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사회 질서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 집단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위계 질서에 따른 명령 체계를 잘 복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서도 그 민주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평등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가족의 밖을 넘어서면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은 부족장과 부족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 이해했을 때는 국가의 통치자,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부족의 쉐이크가 부족민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나 통치자가 국민들을 대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보면은 독재 정권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집단주의의 문화권에 나타나는 위계 질서를 중시 여기는, 이걸 뒤에 나오는데 고권력 거리라고 하죠. 그 위계 질서를 중시 여기고, 이 권력이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권력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문화, 고권력거리 문화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의 그 유지가 중요하고요. 집단주의에서는 그 부족의 그런 공동체의 그 이익이 우선시하고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은 정말 전면에 나서서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화롭게 이를 해결하고 합의를 하고 협상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가면은 상당히 합의와 협상, 분쟁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상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굉장히 그 페이스, 나의 체면, 페이스, 상대의 체면,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EBS의 동과 서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세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는 유익한 동영상인데, 거기에 나오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Insider's perspective, outsider's perspective.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를 중시 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놓은 건데, 일단은 인사이더's perspective, 인사이더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죠. 반면에 outsider's perspective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특징, 특히 이제 중동도 동양의 한 부분이고, 이들 문화권에서는 상대가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예문화, 체면문화가 발달해 있고요. 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따라서 나에 대한 평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고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 문화권에서는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이 더 한 개인이나 단체, 집단을 컨트롤하는 사회적인 그 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과 집단 간의 구분은 확실해요. 우리 부족, 다른 사람의 부족, 우리 성씨, 다른 사람의 성씨, 우리 지역민, 다른 지역민, 우리 오아시스촌의 사람들, 다른 오아시스촌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집단과 집단 간의 구분은 확실한데, 그런데 집단 내 나와 남에 대한 구분은 별로 없어요. 내 거가 너 거, 너 거가 내 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같이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고, 자녀 수가 2명, 많으면 3명, 적으면 1명 정도 되는 이런 가족 구조에서는 너 물건, 내 물건, 네 방, 내 방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3명, 4명 이렇게 자녀들이 많게 됐을 경우에 방도 같이 써야 됐고, 입는 옷도 여동생 아니면 남동생은 형하고 여동생은 언니와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눠서 똑같이 이제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도 서로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같이 쓰는 이런 개념, 소유의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단 내에서는 나와 남의 구분,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고요. 이거는 또한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도 별로 모호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때는 공과 사, 프라이버시, 프라이빗한 거 아니면 퍼블릭한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프라이버시가 좀 no privacy라고 써 있죠. 좀 없다라는 부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참고 영상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이 어떻게 그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그 사람들, 구성원의 특징을 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페이스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이고, 이러한 것들이 소비 문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되게 궁금하죠. 여기 보면은 소비를 할 때도 나를 위해서 하는 소비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소비를 해요. 결혼식 같은 경우 나의 버젯, 예산이 있으면 나의 버젯에 맞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더 크게 버젯을 맞춰요. 그래서 결혼식도 우리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것보다 좀 크게 해야지. 이런 욕구가 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금장 PDP, 한동안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그 금장 PDP, TV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을 가보면은 우리는 이제 외식 문화가 발달을 했죠. 그런데 중동 지역도 지금은 외식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소중한 손님은 집으로 초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따라서 집에 초대하다 보면은 좋은 가구, 좋은 TV를 이제 갖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DP 큰 TV도 금장으로 좀 장식해 놓은 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손님 접대는 최대한 융숭하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렇게 평판 되게 중시되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가장 손쉬운 길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쉬운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예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누구 친구를 초대해요.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을 접대할 일이 있을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는데도 차린 게 별로 없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좀 이렇게 궁색하게 시키는 것보다 남더라도 더 많은 디쉬를 시켜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중동 지역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체면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아까 설명했었죠. 그 한 집안에서 그 자녀들이 같이 자랄 때 서로 물건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 여기 보면 제가 아랍어로 하나 적어놓은 거 있는데 알바이틀 메이틱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메이텍랑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 집은 너의 집. 그러니까 내 집은 너의 집이랑 마찬가지니까 와서 편하게 있어. 최고의
환대 문화인 거죠. 그래서 편하게 있어. 이런 말이 메이티베이틱 이런 말이고요. 레바논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의료진이 환자들을 돌보고서 집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가족한테 가서 전파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쓰지 않는 집을 기부 내놔요. 그러면서 이 집을 의료진을 위해서 내놓을 테니 의료진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기부를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 이름이 메이티 베이틱, 내 집이 네 집이 당신 집이니까 편하게 있다가 와 있는 동안 편하게 있다 가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오른쪽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아랍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가 코로나가 있은 다음부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라, 1m 이상 떨어져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잘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됐는데 중동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한 30c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상대의 체취를 잘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향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이 오른쪽에 사진이 바로 뭐냐면은 부쿠르라고 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불을 떼면은 이렇게 향이 나는 연기가 이제 나고요. 집안 전체나 아니면 옷 같은 데도 요 향을 입혀가지고 세탁물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쿠르라는 향을 굉장히 전통적인 향인데 상대가 나의 채취를 맡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세심한 배려도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부쿠르를 손님들한테 쫙 돌려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향을 이렇게 씌우거나 옷에다 이렇게 향을 씌워요. 향을 자기 몸 쪽으로 갖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고 나도 굉장히 상큼하게 그 손님이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향수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향수병을 이런 트레이에다가 내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향수를 뿌리고서 집 밖을 나갈 수 있도록 손님을 배려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신선한 그 사교 문화 중 하나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상대한테 체면 중시 여기는 문화이고 명예를 중시 여기는 문화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한테 얼마큼 관대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1분 30초짜리인데 여기 카타르의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카타르의 문화를 소개시켜 놓은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웃음이 나올 건데 칭찬 굉장히 우리 중요하죠. 상대를 칭찬하게 하는 거.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칭찬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 특히 물건에 대한 칭찬. 이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 B가 A가 갖고 있는 만년필이 좋다 하니까 그래 너 가져. 그 다음에 만나는데 시계. 시계 좋다 하니까 그래 너 가져. 이런 식으로 상대가 칭찬하고 좋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줘요. 호의의 표시로, 관대 문화의 표시로 나는 이 정도를 너한테 줘도 괜찮아. 너는 나의 패밀리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남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좀 약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럭셔리 카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뭐 칭찬 많이 하면 좋은데 칭찬을 하면은 바로 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물건을 줘서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기브 앤 테이크 의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도 그만큼 베풀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집단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가족 문화가 어떤지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셀프, 어떻게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패트리아컬 컬처, 가부장제고 패트리로컬 하면은 아버지 남편의 그 집 주변에 집을 얻어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아도 되고 아니면 가구가 분리된 있는 경우에는 남자의 부모 근처에 사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딸의 아내의 그 집 근처에 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아이를 돌봐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랑도 상당히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그 자녀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를 어머니가 그 친정 어머니가 좀 많이 봐주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패트리 리니얼 북의 혈통이 되게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러한 그 가족 중심 페밀리즘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주의에서 그렇다면 자아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아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 속에서의 그 자아를 보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관계 중심 문화권에서 가족 구성원은 또 다른 자아, another self.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또 다른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랑과 뭐 이것이 반대급부에서는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이런 감정으로도 엮여 있고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정말 많은 서포트와 지지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못 미치거나 부모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퍼니시먼트, 벌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아가 있을 경우에 여아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명예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보호자법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보호와 관심 또는 그 퍼니시먼트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또 다른 나로 보는 게 바로 관계적 투사 이런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관계는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데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남자나 어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위계질서에서 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 그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러한 위계질서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버지나 아니면은 부족장이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정보가 젊은 사람들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러면서 권력이 과거에는 그 연장자한테 남성 연장자한테 있었으면 이제는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2011년도에 아랍 튀니지에서 이제 일어나서 전 아랍 세계로 번졌던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에 이제 어른들은 나가서 시위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젊은이들 독재의 이제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정권을 바꾸자라고 외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집단주의 특성에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 상대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것도 한번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해요. 일단은 개인을 어떻게 부르냐,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이제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불려져요. 여기도 그 아부나 아부는 아버지, 음무는 어머니예요. 이거를 그 아이의 이름과 연결해서 부르는 방법. 그래서 이제 자아가 존재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더 이제 중시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정체성이 정의된다는 거. 아버지 이름을 딴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 아니면 오사마 뭐 어떤 이름은 이분이 붙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빈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오사마가 이제 본인 이름이고요. 빈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라덴 하면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빈트예요. 그래서 뭐 파티마 빈트 라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시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니스바의 형식인데 혈통이나 종파나 출생지 등 출생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성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자르까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르까위 출신의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쉽게 하나 예를 드리려면은 새로 이제 결혼한 신부가 있을 때 그 신부의 출신으로 얘기하죠. 파주댁, 누구댁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 출신으로 그 사람을 이제 호명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이 누구와 연결됐는지가 그 사람 본인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아랍 이름 어떻게 지어지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아랍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개인적인 취향,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개인적인 취향,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도 이름 짓는데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가치관, 부모의 가치관도 뭐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예언자나 신학자 아니면 또는 태몽에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 것처럼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흔한 이름은 종교적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무슬림이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과 그의 친척들의 이름, 교우들의 이름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아흐무드, 마하무드, 하무드, 후무드 이런 것처럼 아흐마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HMD가 들어가죠. 아흐마드, 마흐무드, 하미드 이렇게 HMD 이게 신에게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함두릴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요르단 대학교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학생 9,000명 중 1,080명이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있고요.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나갈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야 무함마드 하고 부르면은 10중 8구 다 뒤를 돌아봐요. 자기 이름 부른 줄 알고. 그만큼 무함마드, 마하무드, 아흐마드, 후무드, 하미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이름은 압두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압두는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압둘라는 알라의 종, 압둘, 뭐 하미드 뭐 이런 식 이름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자 이름의 경우는 카디자, 아이샤 이름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예언자의 부인의 이름이고 그리고 예언자의 딸 파티마 그리고 예언자의 모친 아미나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의미의 이름은 출생 시 아이가 출생되었을 때 아이가 나왔을 때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아이 이름을 짓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9.11 이후에 일부 아랍 사람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오사마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많이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이 있는데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뭐 딸을 많이 낳는데 딸을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을 때 이제 딸은 끝이야라는 이름으로 막내딸한테는 하팀, ختام, 니하야, 키파야 이런 이름을 지어줘요. 다 ختام, 니하야는 이제 끝이란 뜻이고 키파야는 이제 그만, 충분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10중 8구 이름은 르즈크, 신의 축복, 자라, 희망 뭐 이런 뜻을 지어준다고 하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좀 더 세련된 외국 이름을 많이 지어요. 니빈, 지한, 쉐린 이런 이름 많이 쓰고요. 또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 이름도 많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흉한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 이블 아이의 부정을 탈까봐 일부러 좀 추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샤나 뭐 이런 이름 못난이 뭐 이런 해석하면 되는데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거는 정식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애칭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선택은 누구의 것일까? 부모의 선택인가? 자녀의 선택인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골자는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자녀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결정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부모가 정해준 대로 따라하고 그 부모가 정해준 거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영상을 보면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할 때 특히 부모가 정해주는 배우자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자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결혼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녀의 선택보다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양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게 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엄마가 아니 부모가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선택이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 중심 문화. 우리나라랑도 상당히 비슷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 가면은 이모 반찬 좀 더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이모가 진짜 이모냐? 아니죠. 그 상황적인 것이 이제 그렇게 호칭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티 하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My sister.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물건 사러 갈 때 아히, my brother 가격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심 문화이고 이 관계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싸와 아싸에 대한 구분이 좀 확실해요. 특히 이제 인싸와 아싸에 대한 구분이 확실할 때는 내 집단인가 외 집단인가가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이냐 남의 부족이냐 my family냐 아니면 your family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my woman 나의 여성이냐 your woman 너의 여성이냐 이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이제 인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혜택이 더 많이 있고요. 그러나 나와 남의 경계선은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라는 거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사교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걸프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디와니아 또는 이제 마질리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전통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사랑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랑방은 주로 남성들의 공간이었고 손님이 오면 사랑방에서 이제 환담을 나누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런 문화가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디와니아 또는 마질리스로 이제 꾸며진 전통 가옥에서의 모습인데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죠. 여기 이제 손님들이 와서 앉아다가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게 되는 이런 양식인데 어떠한 집에 가든 다 이런 디와니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날에 주로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그 지역의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오늘은 누구 집 디와니아라고 하면 그 집에 이제 가서 사교 문화를 즐기고요. 뭐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녀의 혼담이 오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디와니아가 있는데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여기 굉장히 그 왕궁의 디와니아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와니아가 있고 주로 이 디와니아에 TV도 갖다 놓기 때문에 PDP TV를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이 집은 조금 어느 정도 사는 집이구나 뭐 이런 게 평가가 되겠죠. 자,
관계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왔다, 커넥션 아니면 릴레이션십 문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왔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내 집단 내에서의 왔다가 작동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우리 왔다를 한국어로 말하자면 연줄 문화, 우리 학연, 지연, 혈연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처럼 여기 또 와스다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와스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와스다가 좀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가 연출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상황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와스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와 남의 구분이 이제 불명확하거나 공과사가 불명할 때 이러한 와스다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와스다 문화를 이제 없애자라는 운동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와스다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심화학습인데 인맥의 양이 중요한가 인맥의 질이 중요한가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이제 1973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이제 기반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내 집단 사이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죠. 인맥의 질을 중시 여긴 거고 주황색으로 연결된 게 인맥의 양이에요. 이랬을 때 weak ties를 이제 인맥의 양, strong ties를 인맥의 질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weak ties는 넓고 얇은 인간관계의 수와 다양성에서는 굉장히 좋고 스트롱 타이즈는 그 안에서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서 느끼는 안전과 편안함, 우정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 여기는데 이 그라노베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인맥의 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서는 맨날 인맥의 질이 중요하고 정보가 이제 같은 정보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인맥의 양이 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더 많은 그 효과가 나타난다. 가령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취업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weak ties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해서 기회를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이고 인맥의 질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이고요. 그렇지만 점점 현대 사회가 인맥의 양을 중시 여기는 사회로 변환하고 있죠.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 이거는 개인의 상황과 개인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다를 거라는 거. 하지만 이러한 두 분야 분리되는 두 분야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맥락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을 크게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고맥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에서 의미 전달이 말이나 문자에 의존한 경우가 작은 경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바탕은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straightforward하게 딱 알아들어요. 그런데 B 같은 빨간색 배경의 그 사진을 보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말 이외에 다른 것들, non-verbal language, 비언어적인 특징들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말했을 때의 표정, 억양, 몸짓, 그리고 눈빛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플러스 이제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가 말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게 고맥락 문화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던지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화권이 이제 고맥락 문화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화 방식이 상당히 우회적이고 애매하고 언어에 담긴 뜻이 함축적이고 따라서 그 상대가 말했던 중요한 아니면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관계나 상황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때 굉장히 좀 힘들겠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 많이 가지게 될 건데 따라서 눈치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이제 말했을 때 그 방식이 우회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한데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도 많고요. yes를 yes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yes는 단지 I understand you. 나는 그래 너 이해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yes는 무조건 그래 내가 해줄게 라는 것보다 그래 내가 네 상황을 잘 이해했고 한번 볼게 이런 말이고요. 따라서 간혹 yes는 no와도 통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상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한테 안면에 면전에 대놓고서 no라고 못하기 때문에 yes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랬을 때 yes는 그래 내가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뜻 알겠어. 그런데 안 돼.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랍인의 몸짓 언어, non-verbal language 중에 이제 그 몸짓 언어를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우리 단국대학교에서 개발한 교재에 초급 아랍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따왔어요.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인사 문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끔 가다가 가슴에다가 손을 놓고 입에다가 손을 놓고 이마에다가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항상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사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굉장히 당신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할 때는 no 이렇게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면 되는 거고 이때 입술에 이런 표현도 같이 써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인의 컬처럴 DNA 중에서 가장 많이 묘사하는 것 중에 빨리빨리 하라는 그런 문화죠. 여기는 반대예요. 슈어야 천천히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슈에야 하는데 손을 슈어야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non-verbal language 한번 알아두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상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위에 거는 아랍에미리트 사람이 자국의 손의 모양으로서 어떻게 이제 언어를 표현하는지, 의사를 표현하는지를 나타낸 건데, 요 아랍에미리트 사람이 소개한 핸드 사인은 다른 아랍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8가지 gesture considered offensive in Arab country, 아랍 세계에서, 아랍 국가에서 상대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offensive한 offensive하다고 간주되는 8개의 gesture를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원적 시간 문화의 특징.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처음 아랍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기 잠깐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은 시간, 타임보다 시기, 타이밍을 중시 여겨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되면은 칼렌더를 사가지고 이달에는 뭐 하고 이달에는 뭐 하고 시간을 분절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쓰죠. 그런데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계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은 그냥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슬람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샤알라,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알라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고 미리 신의 성전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이슬람의 사고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운명론적 인생과 미리 정해져 있다, 운명론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라가 정해놓은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탐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의 의미로 여기 보면은 아랍어가 또 나옵니다. 마쿠투브이라고 하는데, 카타바는 아랍어는 쓰다란 뜻이에요. 이 쓰다의 수동 분사형 마쿠투브 하면 쓰여졌다는 뜻이에요. 알라의 그 성전에, 신의 성전에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론적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문화적 DNA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급하게 빨리빨리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그냥 모든 것을 인샬라 알라한테 맡기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간 관점은 모든 것은 신이 정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신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루즈하다라는 것, 스트릭, 엄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시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제가 하나 만화로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만화로 일단 글씨를 삽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아랍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문화 코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특히 시간에 대한 문화 코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단어가 IBM이에요. IBM 예전에 컴퓨터 회사 이름이었죠. 근데 이게 인샬라 부크라 말리시의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 앞 단어만 따가지고 IBM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약속을 할 때 우리 내일 만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을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내일 5시에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자, 우리 내일 저녁 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오픈해 놓고 약속을 정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몇 시에 만나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다음 날이 다가오죠. 그랬을 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이랬을 때 그 인샬라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약속 시간에 당도하는 것은 신의 뜻인 거고, 신의 뜻이라면은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도착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이 막힐 때, 아니면은 갑자기 부모님이 무슨 중요한 심부름 시킬 때 그 약속을 그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다 인샬라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반드시 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게끔 할 거지만 변수도 있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유튜버들도 인샬라에 대해서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인샬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인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글쎄 확실치 않아라는 뜻으로 인샬라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상황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화가 나겠죠. 그랬을 때 왜 안 나오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약속 잊어버렸어 미안해. 아니면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이 생겨버렸어 미안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약속을 다시 잡죠. 부크라 인샬라라고 해요.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됐을 때 또 약속 시간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말리시, 그 사람이 말리시라고 대답을 해요. 뭐냐면은 never mind,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말 같이도 들리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그들의 운명론적 그 인생관이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단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샬라, 무크라, 말리시, IBM 문화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약속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국가에 따라서 그 국민성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자, 고권력거리와 문화적 특성. 이건 아까 설명했는데 그 고권력거리 뭐냐면은 사람의 나이와 신분,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권력이 똑같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인식을 하고 이거를 대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사회적인 뭐 신분이 높은 거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권력거리가 아까 얘기를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건데 고권력거리 문화권이라는 거. 자, 이러한 네 가지의 문화 코드가 비즈니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에서 일단은 체면 합의 협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갈등을 표현하지 않아요.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따라서 협상 체면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거절은 확실하게 그렇지 않아요. 거절은 확실하게 하지 않고 갈등을 아니면 공동체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완곡하게 어쩌면 아마도 아니,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내게 맡겨주세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분쟁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을 갈등 당사자 간에 만나서 직접적으로 풀라고 이제 그렇게 권고를 받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랍 지역에서는 당사자가 해결하기보다는 중간에 third party 제3자를 놔둬요.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있다가 의견이 뭐 잘 서로 조율됐을 때는 그보다 좋은 해법이 없죠.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을 때는 서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헤어질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제3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거 이런 문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울 때는 항상 중간에 누군가가 이들을 화해하거나 중개를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들먹이보다 싸우는 일이 있을 때 계약서를 들먹이보다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때 와스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와스다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소하고 개인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슬람 문화권, 중동 지역의 가부장 문화권의 특성상 여성에 대한 대화는 삼가세요. 이 여성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에 대한 얘기는 특히 삼가해야 됩니다. 다원적 시간 문화의 특성, 미리 짜인 계획보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약속은 사전에 예고 없이 취소가 되거나 사전에 예고 없이 만들어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기가 중요하고 우리말로 말하자면 때가 중요한 거죠. 그럴 만한 때. 그래서 상대의 파트너와 시간 약속에 대한 그 사람들은 대응 방식은 그 사람들은 인샬라 이런 문화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상대는 약속을 잘 지킬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그들과 비즈니스 할 때, 아랍 사람들과 비즈니스 할 때 좀 인샬라 문화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 힘들더라도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게 그들의 신뢰를 쌓고 믿음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관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시간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저 흐르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그들의 그 베두인 사막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막 오아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는, 해가 이제 뜨고 지고 다음 날이 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는 산업화 이후에요.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그 회사와 회사나 학교나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통학이 중요해질 때, 출근이 중요해질 때, 이때 버스 시간, 기차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시간이 중요했거든요. 과거 영국 같은 경우도 마을마다 시간이 다 달랐다고 해요. 이랬을 때 교회의 종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처럼 중요해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산업혁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아니라 밖에서 출근을 하는 이런 문화가 있으면서 정시 출근 이런 것들 시간이 중요해졌죠. 그렇지만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산업화를 겪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 개념이 다른 산업화를 겪은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람들과 약속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시간과 시간을 구분해주는 이벤트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간이 그냥 흐르는 거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하지 않고 시간을 분절해 쓰지 않고 시간을 계획해서 쓰지 않고 그냥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랍인의 인생관은 신이 정해준 것, 정명관, 마크 2의 개념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 인샬라, 부크라, 말리지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맥락 문화 때문에 좀 그들과 비즈니스하기 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도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도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는 그 순환적이에요. 대화가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기보다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했던 말이 또 하고 또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적이라는 말. 하지만 이 순환적인 대화의 특징은 그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내뱉은 말,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 사람이 요 말을 내뱉었을 때 그들의 몸짓, 표정, 억양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되고요. 최종의 개념은 없고 융통성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고권력거리의 문화적 특성을 한번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위기질서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고요. 원정주의적 관료주의에 약하다라는 거.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부족의 족장이 부족민을 보살피고요.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는 국민들을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 메커니즘을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능력과 업무량보다는 직급에 따른 월급의 차등을 인정하고 비민주적인 통치 방식에 익숙하고 복장이나 명패, 벽에 갈린 증명서, 사무실의 규모가 자신의 권력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사무실에 가보면은 자기 그 벽에다가 무슨 증명서 많이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즈니스 거래 시 누가 결정권자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결정권자는 일반적으로 좀 뒤에 숨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결정권자를 알아야 이 업무의 추진이 빨라요. 우리처럼 밑에서부터 보고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명령을 이제 하다라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결정권자와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위에서 내려주고 그래야 업무 추진이 굉장히 빨라요. 일반적으로 결정권자는 잘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누가 결정권자인지 좀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협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즈니스는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일로 여겨져요. 아까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한 일에 대한 그 구분이 간혹 가다가 경계가 애매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랍인에게 비즈니스 대상은 그가 상대하는 내 앞에 있는 피지컬하게 있는 사람인 거지, 그 파트너인 거지, 그 파트너가 속한 추상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A라는 기업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이 됐고 아랍 사람과 상대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대상으로 상대하는 거지 내 뒤에 있는 A라는 회사랑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또 나한테 그 업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파견을 나거나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제 비즈니스 업무를 할 때 인맥 지도를 그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문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거. 아까 그래서 이름 문화 잠깐 소개시켜줬죠. 그리고 인맥을 형성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교 문화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디와니아를 활용하면 되고요. 협상 성공의 키워드인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고 와스다 문화가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상대와 친분은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협상 문화와 체면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스를 예스 그대로 받아들이면 낭패를 겪게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까 내가 A를 주면은 그만큼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당장 안 받아도 되고 내 자녀가 받아도 되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받아도 되는데 이런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A라는 걸 주면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관계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문을 이용해라. 나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가 나에 대한 평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아까 outsiders perspective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판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은 입소문을 많이 내라는 거. 그래서 이 지역에 특히 이제 광고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입소문이 광고 게시판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동인의 선물 문화, 사교 문화, 그리고 금기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인 중동 사람들의 선물 문화, 사교 문화, 그리고 금기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받는 거 매우 행복하죠. 맞아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은 관계 중심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그 윤활유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선물에는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마르실 모스라는 사람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선물은 강제적이고 우리는 항상 선물이 누군가의 선의에서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이고 타산적인 극부의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선물을 세 가지 의무사항으로 정의를 했어요.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선물을 이제 주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선물을 받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선물을 일단 받으면 또 갚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3대 이런 의무사항이 서로 이제 수레바퀴처럼 얽히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참고로 선물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좀 몇 개 적어놨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특히 이제 관계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세 가지의 의무사항으로 얽혀 있다. 주어야 될 의무, 받아야 될 의무, 갚아야 될 의무. 자, 이슬람교에서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관계의 시작이자 사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이슬람에서 그 코란 다음으로 중시 여겨지는 게 사도 무함마드가 남겼던 언행록이에요. 이 사도 무함마드가 남긴 언행록을 여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사히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말했어 라고 인정한 참됐다 옳다라고 인정한 그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 중에 하나가 부카리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카리라는 사람이 사도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적어 놓은 것이 가장 인정을 잘 받는 것 중에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뭐 아부 다우드의 전승, 이븐 아바스의 전승,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하디스가 있는데 부카리의 전승이 그 가장 이제 믿을만하다라고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승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슬림 여성들이여 이웃 여성이 양의 발목을 보냈더라도 양의 발목을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하나도 없죠. 정말 가치 없는 선물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보낸 선물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선물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 선물의 그 의무감을 적어놨고요. 양의 발목을 놓고 초대하더라도 나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먹을 게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대라고 하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양의 발목 부분이 선물이더라도 나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같은 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값어치 없다라고 생각되는 선물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선물의 의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는 선물을 받곤 했으며 그들에게 보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물을 받으면 다시 갚아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너에게 호의를 베풀면 친절하게 응대하라. 만일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좋은 생각이 날 때까지 기도하라. 아부다우드의 전승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정말 어떤 선물이 좋은지를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봐라 라는 거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줬던 선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자신이 구토한 것을 삼킨 개와 같다. 아주 선물을 다시 뺏는 거는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의 선물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언제 교환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지겠죠. 우리 같은 경우 명절 때 선물 교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플러스 뭐 생일이나 졸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처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시 여기는 3대 명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울리드 나비 무함마드 탄생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도 무함마드 탄생일이에요. 뭐 3월 12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좀 그 문헌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3월 12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함마드 탄신일을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에게 복종하고 알라를 믿는 종교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그 본 학기에 첫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교는 사도 무함마드를 메신저로서만 여기지 사도 무함마드를 자체를 숭배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알라를 숭배하는 종교이고 사도 무함마드는 그의 사자이다, 메신저이다. 이게 신앙 증언 문구잖아요. 이랬을 때 사도 무함마드의 탄생일을 뭐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기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한테 뭐 할라위아트라고 불리는 달콤한 뭐 과자나 사탕 같은 거 나눠주고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달콤한 음식을 좀 나눠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슈라 같은 경우에는 시아 무슬림들만 행하는 행사인데 이슬람력 1월 10일 날 행하는 행사이죠. 이때 그 알리의 자녀 하산 그리고 후세인 특히 이제 후세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가책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아 무슬림들은 서로 모여서 후세인을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울리드 나비 아슈라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행사가 기념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명절은 우리의 설날과 추석과 같이 아이들 피트르, 아이들 아드하 두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아이들 피트르는 이슬람력 라마단이 이슬람력 9월이잖아요. 이제 9월 한 달 동안 금식이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이들 피트르라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카트, 이슬람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죠. 사람들한테 자선을 이제 베푸는 행위를 하는데 이때 주로 이제 자카트를 납부하는 그 의무를 이때 하게 되고요. 아이들 아드하는 성지순례, 둘 하츠, 이슬람의 성지순례가 끝나는 날인데 12월 10일부터 3일 동안 시작하고요. 이때 양을 도축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자신이 먹고 3분의 1은 친척한테 남겨주고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트리 장식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 이드가 다가오면 특히 이제 이들 페트르 때 이드가 다가오면 이렇게 랜턴을 달고 같이 축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양한 랜턴 어떤 식으로 달렸는지 제가 좀 이렇게 이미지를 모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명절 되면은 카드 서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카드도 무슬림들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 특히 이들 아드하는 양을 도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런 카드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문화 코드와 관련된 에티켓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식사 예절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초대받아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식사 문화 코드를 잘 알아야 좀 센스 있게 같이 이제 그 모임을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코드, 특히 식사 예절과 관련된 문화 코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거는 가족의 가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좀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먹는 공간, 사랑방, 아까 마즐리스 말씀드렸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집에 그 내부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즐겨요. 그래서 부부가 초대받았을 때는 남편은 남성들의 공간으로 가고 여성은 여성들의 공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그 집에 당도하게 되면 차나 커피를 이제 내놓으면서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환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우리 집에 몇 시에 와라고 얘기했을 때 정시 시작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뭐 8시에 우리 집에 와 하고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아요. 그랬을 때 8시 정각에 식사는 시작이 되지 않고요. 8시부터 이제 차나 커피를 마시고 본격적인 식사는 한 10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좀 늦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굉장히 충분히 굶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상대를 초대했을 때 굉장히 푸짐하게 대접하는 거 관대 문화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식사를 권할 거예요. 그리고 차려놓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맛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굶고 가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요. 오른손은 깨끗한 손, 왼손은 오염된 손.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과 물건을 건네주고 받을 때,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 이럴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손은 주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사용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왼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왼손잡이일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제 오른손을 좀 되도록이면 활용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앉을 때 절대 발바닥을 보여서는 안 돼요. 발바닥 자체가 상대를 모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마즐리스라는 그 공간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때 방바닥에 앉아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조심해서 발바닥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아랍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긴 치마처럼 갈라비아를 원피스 형태의 갈라비아를 입기 때문에 발바닥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뭐 청바지를 입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발바닥을 보일 수 있는데 매우 조심해서 이제 앉아야 되고요. 이 부분이 아까 카타르의 유튜버가 그 아랍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8개의 제스처 말했죠. 이 부분에 언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는 가벼운 세정을 하면 좋고요.
식사 중에 뭐 코를 풀거나 머리를 극적이는 등 뭐 이런 것들을 삼가야 된다는 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식사 전후에 식사 밥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게 비스밀라, 신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잘 먹었으면은 밥을 잘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함드릴라, 신에게 찬미를, 요 두 개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랍 사람들, 특히 중동 사람들의 식사 예절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알라를 언급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것처럼 비스밀라, 함드릴라 이런 단어 정도 문장 정도 알아둬서 그 사람들과 밥 먹을 때 써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특히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충분히 차렸고 이거를 손님들한테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먹기 이제 배가 다 찼는데도 계속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권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 너무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함드릴라라고 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정말 신에게 찬미를, 이런 단어 문장을 외워가면은 이제 정중히 거절하는 그런 문장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식사 중에 우리는 밥 먹을 때 조용히 해라고 이제 식사 예절을 교육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침묵은 금이 아니고 그냥 식사 중에 사교를 위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음식은 자기 앞에 것을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먹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통적인 방식의 식사 관습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본 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쟁반 위에다가 밥이 좀 있고 거기에 고기가 얹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사람들은 숟가락, 포크를 사용해서, 나이프를 사용해서 밥을 먹기보다는 손으로 밥을 먹어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 앞부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사 전후 가벼운 세정이 따르고요. 식사 후는 향수로서 마무리하면은 좋습니다. 내가 가져간 향수가 아니라 그 주인집에서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절차이고요. 이거 절차 잘 알아두고 적절한 표현 잘 알아두면 관계가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교 문화 있고 아랍인과 커피 문화,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슬람 문명에 관련된 상품, 그 강의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 특히 조심하라고 했죠. 나의 여성, 남의 여성에 대한 구분이 이제 확실하고, 그리고 남녀 유별 이것 때문에 공간의 분리가 확실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의 아내의 그 상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 나이가 찬 딸의 안부를 묻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대신에 너희 아내, 너희 딸 어떠냐 이렇게 특정 지어지 않아도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 가족은 어떠니라는 안부를 정말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나와 그 사람 친구 사이고 우리 부모님 한 번도 못 봤어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할 때 How are you? 이거 플러스 How is your family? 항상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 준비를 하라는 거. 하지만 특정해서 아내나 딸에 대해서, 관원한 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야 돼요. 자, 이걸 보면은 공간의 분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바레인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그 식당을 가면은 나의 여성을 보지 못하게끔 패밀리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석에 커튼을 치면은 그 가족끼리만의 사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러면서 공간 분리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가장 좋은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인데 아르마니 카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 까만 곳은 다 여성들, 흰 곳은 다 남성들인데 흰 곳과 까만 곳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그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된다라는 거 특징이고요.
그리고 슈퍼마켓 가면은 여성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여기 여성이 한 명 있는데 거의 다 남성이 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공간에서 다른 남성들과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다 이제 남성들이 주로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남녀 공간의 분리 문화는 걸프 국가가 좀 다른 북아프리카나 레반트 국가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닉갑이라고 요 밑에 마스크와 같죠. 이 닉갑을 쓴 여성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나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할까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닉갑을 들고 그 안으로 이제 먹는 이러한 사진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까타르의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 특히 그 지역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기 보면은 빅토리아 시크릿, 플레이보이 향수 이런 것들을 까타르에서는 전량 철수 조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이 성적인 것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과 혹시라도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 사교 문화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금기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사진에 대해서는 그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이제 과거에 정말 심한 경우, 보수적인 사람 경우는 그 사진 같은 거를 찍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나 동물을 형상화한 거 이걸 그린 것들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죠. 왜냐하면은 또 다른 그 신앙 그 뭐랄까 그 형상 섬기는 대상이 될까봐 금기시했는데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사진 찍는 거를 오케이 하는지 아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뭐 소셜 미디어 SNS에서 자기 사진 올린 사람들도 이제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개방적으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는 거 꼭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 가끔 가다가 경찰이 와서 좀 사진 지우라고 요청할 때도 있어요. 사진 문화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좀 민감하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그 안보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 데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에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민감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돼지고기와 술은 금기 음식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약속을 할 때는 돼지고기와 술은 좀 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라에 대해서 대한 언급은 이제 웬만하면 피하라는 거. 종교적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이 좀 더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와 플러스 제가 이제 이거 과거에 강좌에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발이 특히 발바닥이 상대를 모욕하는 문화 코드라는 거 좀 전에 설명했고 과거에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 1997년도에 그 알라와 비슷한 아랍어로 알라라고 쓴 요 문자와 비슷한 불꽃무늬 화염을 나이키 신발 뒤축에 넣었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나이키에 소송을 걸었다라는 얘기 과거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아랍에미리트가 건국 독립 40주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국기 색상을 퓨마 신발에서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이것 또한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발과 관련된 발과 관련된 이러한 문화 코드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손 사용 피하는 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따라서 악수나 물건을 건넬 때는 주로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남과 여성 오타가 났네요. 구분 및 그 여성과 관련된 금기 문화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또 권장할 만한 사항,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색깔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순방을 했을 때 초록색 넥타이를 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이 그 지역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매였었고, 이런 식으로 색깔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좀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들 이제 기도 시간 하루 다섯 번이잖아요. 비즈니스 시간이 그 시간에 잡히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아랍어 인사법을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스밀라 아니면은 함드릴라 뭐 이런 단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마단 때 이제 마케팅에 활용되는 거, 이거는 제가 과거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라마단 때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사교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신문에 나온 만화에서 좀 재미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과거 이제 건설 현장에 파견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술을 팔지 않으니까 술을 오렌지와 이스트와 물을 넣고 숙성시켜서 만들어 먹었대요. 근데 그 술을 먹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처럼, 싸대기, 여기 싸대기라는 표현이 있죠. 싸대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만화 캡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싸대기가 뭐냐면은 술에 대한 은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딕, 친구. 나 오늘 술 마시러 가. 이거를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 사딕, 친구를 만나러 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 좀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가서는 술은 마시면 안 되고 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 좀 개방적인 국가들, 뭐 기독교인이 있는 뭐 이집트, 뭐 튀니지 이런 데서는 좀 술 마시는 거에, 터키도 마찬가지고 좀 관대하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특정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서는 술 먹는 것도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술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비즈니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동인의 문화 코드 오늘 배운 거 4가지가 있는데, 집단 문화, 집단주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고권력 문화. 이 중에 2가지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4가지 문화 코드이고,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중동인의 관계 중심 문화는 선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와 중동 이슬람 지역 문화 코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동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와 그렇게 다른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